안녕하세요. 북극성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걱정이 내 인생을 망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입니다. 지은이는 데일 카네기, 옹기니 임상훈,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신가요? 돈 문제부터 자식이나 부모 걱정, 직장, 은퇴 걱정 등 우리는 살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거나 망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가장 효과적인 실행법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불행과 걱정거리가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북극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 하나, 걱정 극복법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깊고도 절실한 욕망을 가지라. 둘, 한 장을 적어도 2번 읽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셋, 가능한 한 자주 읽기를 멈추고 각각의 제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문해보라. 넷, 중요한 아이디어에는 밑줄을 치라. 다섯, 달마다 이 책을 다시 읽으라. 여섯,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에서 배운 원리를 실천하라. 이 책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핸드북이라고 여기라. 7. 당신이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그 사실을 일깨우는 친구에게 $1를 주는 식으로 배움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만들라. 8. 매주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점검하라.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무엇이 개선되었으며 삶에 유용한 교훈을 충분히 얻었는지 자문해보라. 9.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이 책의 원리를 적용했는지 책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 기록하라.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 이 책을 더 읽지 않고도 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줄 방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냉방산업의 개척자요,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내가 이제껏 들어온 걱정 해소법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뉴욕 엔지니어스 클럽에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젊을 때 저는 뉴욕의 버펄로 포지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은 미주리주 크리스털에 위치한 피츠버그 플레이트 클라스 컴퍼니의 한 공장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지요. 자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전에 딱 한 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 봤을 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은 했지만 우리가 보장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후로 저는 30년 넘게 그 방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죠.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낳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주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죠.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고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입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비록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효과가 참 좋아서 이후로도 줄곧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걱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가 쓴 방법은 대지를 단단히 딛고 서게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든다. 상황과 기반을 모른다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응용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3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중국 철학자 류니탕도 세상의 발견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윌리스 캐리어의 말을 더 들어보자.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만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한 다음 이를 개선하려 들지 않으며 난파선의 잔해에서 인양할 수 있는 것들을 건져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회복해보려고 애쓰는 대신 억울함에 가득 차서 최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 몰두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 윌리스 캐리어가 썼던 마법의 공식을 자신의 문제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내 강의를 들었던 뉴욕 오일 딜러의 이야기다. 저는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제가 운영하는 정유회사는 배달용 트럭 운전기사를 제법 많이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물가관리국 규제가 엄격해서 고객에게 배달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몇몇 기사가 단골에게 배달하는 기름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정부 조사관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찾아와 불법 거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들의 비위를 기록한 문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겠다고 협박했지요. 물론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직원의 불법 행동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이 있었고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신문에 크게 날 게 뻔했으니 자칫 나쁜 평판이라도 돌아 사업이 망할 수 있겠다는 염려로 불안해졌습니다. 더구나 저는 사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4년 전에 세운 회사였거든요. 걱정이 많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사흘 밤낮을 한숨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5,000달러라는 거금을 줘야 할까? 아니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틸까?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끔찍한 악몽일 따름이었죠. 그러다가 일요일 밤에 카네기 씨의 대중연설 수업에서 받은 소책자를 우연히 꺼내들어 읽던 중 윌리스 캐리어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라 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이 협박범이 검사에게 문서를 넘긴다면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하겠지. 하지만 감옥에 갈 만한 일은 아니야. 평판이 나빠지면서 망하는 게 전부일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사업은 망했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자, 그럼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거리를 찾아야 하겠지.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야. 그래도 석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기꺼이 나를 고용해줄 회사 역시 서너 개는 될 테니까.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저를 괴롭히던 우울과 무력감, 두려움이 수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앙되었던 감정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저는 3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단계였죠.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문제를 털어놓으면 제가 미처 찾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리석게도 여태껏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변호사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어 모처럼 깊은 잠을 잤습니다. 결과가 궁금한가요? 다음날 만난 변호사는 검사에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지요. 검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부 조사관이라며 찾아왔던 사람은 공갈 협박으로 경찰의 수배 대상에 오른 사기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기꾼에게 5,000달러를 건넬지 말지 고심하느라 사흘 밤낮을 씨름한 후에 진실을 알게 되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걱정할 만큼 급박한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윌리스 캐리어의 공식이라고 이름 붙인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캐리어가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며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네브래스카주 브로큰보 출신의 한 남성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얼 헤인이었다. 그는 12지 장궤양을 앓고 있었다. 궤양 전문의를 비롯한 3명의 의사가 그에게 치료 불가 진단을 내렸다. 의사들은 식단에 대한 처방과 더불어 앞으로 걱정하거나 노심초사하지 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충고를 했다. 게다가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궤양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듯했다. 그런 상황에서 혜인이는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살아야겠어. 일생에 한 번은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죽을 날이 다가오기 전에 얼른 떠나자. 그래서 여행 티켓을 샀다. 의사들은 하얗게 질렸다. 혜인이 씨, 경고합니다만 지금 상태로 여행을 가면 바다에 수장될 겁니다. 그러자 혜인이가 대답했다. 아니요. 네브래스카주 브로큰보에 있는 가족 묘지에 묻히기로 친척들과 약속했어요. 관을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닐 생각입니다. 혜인이는 선박회사와 협의하여 자신이 사망할 경우 시체를 냉동고에 보관해 고향까지 운반해 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그는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의 시구를 마음에 되뇌며 여행을 떠났다. 먼지 속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리라.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 먼지 속에 눕기 전에 술도 없고 노래도 없고 가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곳에서. 하지만 그가 술도 없이 여행한 것은 아니었다. 혜인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여행하며 하이볼을 마시고 기다란 시가도 피웠어요. 음식은 가리지 않았죠. 의사들이 먹으면 죽을 거라고 경고했던 희한한 현지 음식도 다 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온갖 계절풍과 태풍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험이 너무나 즐거웠답니다. 배에서 게임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를 사귀며 밤을 새우다시피 했죠. 중국과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의 굶주림과 가난에 비하면 저의 걱정과 문제는 천국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보 같은 걱정을 그만두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체중이 40kg이나 늘어 있었어요. 궤양에 걸린 것도 잊을 정도였죠.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 장의사에게 관을 되팔았고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혜인이는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은 물론 캐리어가 걱정을 다루었던 방법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
얼마 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원리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경우 최악이란 죽음이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탄 다음에도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관 속에 들어두어 고향에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히 먹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자 몸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고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윌리스 캐리어는 $20,000를 손해보지 않았고 뉴욕의 한 기업인은 협박에서 벗어났고 얼 헤이니는 목숨을 구했다면 이들이 적용한 마법의 공식이 당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절묘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다음 3단계를 통해 윌리스 캐리어가 고안해낸 마법의 공식을 적용해보라.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2.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2.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3.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 몇 년 전 메리언 더글러스가 수업 시간에 들려준 이야기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는 2번이나 비극을 겪었다. 첫 번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더글러스 부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10달 후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쁜 딸아이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마저 5일 안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이은 2번의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죠.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한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고 다른 의사는 여행을 권했다. 하지만 둘 다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몸이 마치 바이스에 물려있고 바이스가 저를 점점 옥죄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몸을 까딱하기조차 힘든 상황을 겪어봤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제게는 4살배기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요.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처연한 기분으로 앉아 있는데 아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배를 만들어 주세요. 물론 저는 배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하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는 아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장난감 배를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완성될 즈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맛본 것입니다. 이후 저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났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계획을 세우고 골똘히 생각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에 빠지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는 배를 만들면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바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계단, 방풍창, 블라인드, 문 손잡이, 자물쇠.
물이 새는 수도꼭지 등 수리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2주 동안 작성한 목록만 무려 242개에 달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그 일을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또한 삶에 활력을 주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주에 2번은 뉴욕의 성인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고향에서는 공익활동을 하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았습니다. 여러 모임에 나가고 적십자와 같은 자선기관의 기금을 모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찰스 캐터링도 자동차의 자동 시동장치 개발을 시작했을 때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그는 얼마 전 퇴직할 때까지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제너럴 모터스의 부사장이자 회사 연구소의 책임자였다. 하지만 당시 그는 헛간에 다락을 연구실로 쓸 만큼 가난했다.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해서 번 $1,500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 나중에는 생명보험을 담보로 $500를 대출받기까지 했다. 내가 그의 아내에게 걱정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당연하죠.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니 걱정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왜 그런 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도서관과 실험실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일에 몰두한 나머지 걱정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신경쇠약을 앓는 일은 극도로 드물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치를 부릴 만큼의 여유가 없다. 바쁘게 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왜 걱정을 몰아내는가? 심리학이 밝혀낸 근본 법칙 하나가 있다.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지금 상태에서 몸을 뒤로 편안하게 젖히고 눈을 감은 후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하라. 하나씩 차례로 집중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둘 다 집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정의 영역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활력과 열정을 느낄 때 걱정으로 힘들어할 수는 없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마련이다. 이 간단한 발견 덕분에 육군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 중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전쟁에 참상을 겪으며 정신신경증에 걸린 군인들이 후방으로 이송되면 군의관들은 이런 처방을 내렸다. 계속 바쁘게 움직이라. 환자들은 숨 돌릴 시간조차 없이 여러 활동을 해야 했다. 대부분 낚시,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댄스 등 5개 활동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이들은 끔찍한 경험을 반추할 만한 틈이 없었다. 작업 요법은 오늘날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를 마치 약처럼 처방하는 것이다. 새로운 치료법은 아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의사들이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주창했다. 벤저민 플랭클린이 살아있던 시절 필라델피아에 사는
퀘이커 교도들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 어떤 사람이 1774년 퀘이커 교도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방문했는데 그는 정신병을 앓는 환자들이 열심히 아마천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요양원이 가난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퀘이커 교도들은 일정한 노동을 했을 때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노동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다시 말해 바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정신질환 치료제 중 하나라고 말한다. 헨리 롱펠로우는 젊은 아내를 잃은 뒤 이 사실을 알아냈다. 하루는 아내가 편지를 봉인하려고 밀랍을 촛불에 녹이다가 옷에 불이 옮겨 붙었다. 롱펠로우는 비명을 듣고 달려가 아내를 구하려 했으나 결국 그녀는 화상으로 사망했다. 한동안 그는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돌봐야 할 새 아이가 있었다. 그는 슬픔을 무릅쓰고 아이의 아빠이자 엄마 역할을 해나갔다. 아이들과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놀았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시로 남겼다. 또한 단테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렇듯 바쁘게 지내는 동안 슬픔을 잊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막역한 친구 아서 헬럼을 잃고 행동에 몰두해야겠다. 절망 속에 시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썼다. 대부분의 사람은 코를 쳐박고 열심히 일하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행동에 몰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난 뒤의 시간이 위험하다. 여가를 즐겨도 되는 자유시간, 가장 행복에 겨울 법한 그 시간에 걱정이라는 이름의 우물한 악마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때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발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건 아닌지, 오늘 상사가 한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이러다가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바쁘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은 진공 상태에 가깝다. 물리학을 공부했다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라는 말을 알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진공 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백열전구의 내부 정도다. 전구를 깨트리면 자연스레 공기가 들어가 이론적으로는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다. 텅 빈 정신도 채워지기 마련이다. 무엇으로 채워질까? 보통은 감정이다. 걱정, 두려움, 혐오, 질투, 부러움과 같은 감정은 태고의 활력과 역동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생각과 느낌을 몰아내버린다. 컬럼비아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제임스 머셜 교수는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걱정에 지쳐 쓰러지기 쉬울 때는 열심히 일하는 순간이 아니라 일과를 마친 다음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천방지축 날뛰고 터무니없는 공상을 떠올리게 하며 사소한 실수를 과장해서 보여준다.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은 부하가 걸리지 않고 작동하는 모터처럼 베어링을 태워버릴 듯이 심지어는 산산조각을 낼 듯이 돌아간다.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대학 교수쯤이나 되어야 이런 진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대전 중에 나는 시카고의 한 가정주부를 만났는데 그녀는 생산적인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에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미주리에 있는 내 농장으로 가던 중 식당 칸에서 그녀와 남편을 만났다. 두 사람의 아들은 진주만 공격이 있던 다음 날 입대했다고 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걱정하느라 건강을 해칠 정도였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안전하기는 한 걸까? 전투 중일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만약 전사하면 어쩌지?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쁘게 지냈어요. 처음에는 하녀를 내보내고 직접 집안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집안일은 머리를 쓰지 않고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걱정을 멈출 수 없었죠. 어느 날 침대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게는 매일 매 시간 나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쁘게 만들어줄 새로운 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큰 백화점의 판매 직원으로 취업했죠. 제가 바라던 대로 되었어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가격, 몸치수, 색상 등을 물어보며 저를 한시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일일이 응대하느라 딴 생각을 할 겨를이 1초도 없었죠. 밤이 되면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눕자마자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에 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어요. 그녀는 존 쿠퍼 포이스가 불쾌한 일을 잊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기술한 방법을 스스로 깨우친 것이다. 포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몰두할 때 편안한 안정감, 내면의 깊은 평화, 일종의 행복한 무감각 상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경을 달래준다. 얼마나 커다란 복인가. 유명한 여성 탐험가 오사 존스는 최근에 걱정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나는 모험과 결혼했다 라는 책을 썼는데 실제로 모험과 결혼할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녀는 16세에 마틴 존슨과 결혼하여 보르네오의 야생정글로 향했다. 캔자스 출신의 이 부부는 사반세기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다. 9년 전 미국으로 돌아온 부부는 강연을 다니며 자신들이 찍은 필름을 상영했다. 어느 날 그들은 덴버에서 출발하여 해안가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비행기가 그만 산에 추락하고 말았다. 마틴 존스는 즉사했고 오사 존스는 중상을 입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오사 존슨을 모르고 한 말이다. 3개월 후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을 했다. 그녀는 100번도 넘게 휠체어를 타고 청중 앞에 섰다. 왜 그렇게 무리하냐고 묻자 슬픔에 빠져 있거나 걱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지요 라고 답했다. 오사 존스는 위대한 시인 테니슨이 100년 전 노래했던 진실을 스스로 발견한 것이다. 테니슨은 이렇게 말했다. 행동에 몰두해야겠다. 절망 속에 시들어갈 수 없으니. 버드 제독도 같은 원리를 발견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미지의 대륙 남극에서 5개월 동안 홀로 지냈다. 그의 오두막은 자연의 비밀을 담은 거대한 빙하의 만년설에 파묻혔고 반경 160km 안에 살아있는 생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워낙 춥다 보니 숨을 쉬면 순식간에 얼어붙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다. 그는 홀로라는 책에서 삭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5개월에 대해 말했다. 낮이나 밤이나 칠흑같이 깜깜한 세상에서 제정신을 유지하려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야 했다.
밤에 랜턴을 끄기 전 내일 할 일을 대략적으로 계획해 놓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탈출용 터널을 뚫는 일에 1시간, 눈 고르는데 30분, 연료통을 정돈하는데 1시간, 음식을 저장하는 터널 벽 쪽에 서가를 만드는데 1시간, 장비 운반용 썰매에 연결 부위를 고치는데 2시간 등으로 해야 할 일과 소요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배분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를 맞이했겠죠. 그리고 목적 없는 하루하루는 무의미하게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 날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언급한 내용을 눈여겨보라. 목적 없는 하루하루는 언제나 그렇듯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수 있다. 걱정을 할 때마다 이미 오래전에 효능이 입증된 노동이라는 훌륭한 약이 있음을 기억하자. 이는 하버드 대학교 임상의학과 리처드 캐봇 박사 같은 전문가가 한 말이다.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심, 망설임, 우유부단, 두려움으로 영혼의 마비 증세를 겪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병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의사로서 무척 뿌듯하다. 이를 통해 얻는 용기는 철학자 에머슨이 그토록 찬양하던 자기 신뢰와도 같다. 바쁘게 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다가는 찰스 다윈이 말한 위버 기버를 수없이 낳을 수밖에 없다. 위버 기버란 오래전부터 우리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고 실행력과 의지를 파괴하는 작은 악마다. 트램퍼 롱맨은 조바심치고 안달복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면서 위버 기버를 이겨냈다. 내 수업을 들었던 그는 윌스트리트 40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그가 수업 중에 들려준 경험이 너무도 흥미롭고 인상적이어서 나는 수업을 마친 뒤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 요청했다. 이날 우리는 자정이 지날 무렵까지 레스토랑에 앉아 이야기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8년 전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짜증이 잦았으며 늘 조바심을 냈죠. 이러다가는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저는 뉴욕 웨스트 브로드웨이 418번지에 있는 크라운 프루트 앤 익스트랙트 컴퍼니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우리는 1갤런 단위의 통으로 포장되는 딸기에 50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딸기를 아이스크림 제조사에 판매해 왔지요. 그런데 갑자기 판매고가 떨어지더군요. 알고 보니 내셔널, 데어리나 보든스와 같은 대규모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들이 갤런보다 더 큰 배럴 단위로 포장한 딸기를 구매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판매하기도 힘든 딸기가 50만 달러어치나 남아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100만 달러를 들여 딸기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35만 달러에 육박한 은행 대출금은 상환할 수도 기한을 연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될 수밖에요. 저는 캘리포니아 왓슨빌에 있는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께 상황이 변해서 파산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는데 제 말을 믿으려 들지 않더군요. 그는 모든 문제를 뉴욕의 사무실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물건을 팔지 못했다는 것이죠. 며칠 동안 설득한 끝에 결국 딸기 포장을 중지하고 샌프란시스코 첨가물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로 했습니다. 거의 문제가 해결된 셈입니다. 그때 걱정을 그만두었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걱정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고 만 것이지요. 뉴욕에 돌아와서는 이탈리아에서 구매하는 체리부터 하와이에서 구매하는 파인애플에 이르기까지 오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되고 초조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죠. 절망에 빠진 저는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걱정을 몰아낼 방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었죠. 제 역량을 다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씨름하느라 걱정할 틈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하루 7시간 동안 일했지만 그때부터 15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해서는 자정 무렵까지 일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자정쯤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피곤해서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석 달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때쯤 되니 걱정하는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씩 일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부터 18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걱정이나 불면증 따위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옳았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라. 그러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정신이 번쩍 날 것이다. 머지않아 몸속에 긍정적인 활력이 치솟으면서 걱정을 몰아낼 것이다. 바쁘게 일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 높은 약이 바로 이것이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하나. 늘 바쁘게 살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 시들어가지 않도록 행동에 몰두해야 한다. 북극성, 오늘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